자,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양 정상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요. 관련한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국제관계 전문가 그리고 일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3박 6일 동안 펼쳐지는 순방이 됩니다. 일단 한일 정상회담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우리 양 교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역시 이제 한일 간에 지금 67 만에 또다시 이제 캐나다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런 그 한국의 진보 정권 그리고 일본의 보수 정권이 만나가지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이제 중시하고 있는 것이 한일 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셔틀회담을 재개한다든지 그래서 양자 간의 양국 간의 정치 리더 간의 어떤 신뢰 구축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예. 그것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한일 간에 걸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 문제 또는 이제 협력 과제 글로벌 이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정상회담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반을 나눈다라고 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구상이 이제 본격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방 교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외교 무대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이 된다고 보는데 예. 먼저 이제 국민 주권 정부에서 외교 전략이 어떨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외교 전략이라고 하면 과거와 약간 차별화돼서 새로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게 있을 테고 근데 사실 한일 관계가 냉각기가 있었고 다시 약간 그게 이제 유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럼 이번은 어느 차례냐라고 봤을 때 정책적 연속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즉 실익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책적 연속성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용 외교의 구체화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 외교적인 전략 측면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양자 측면에서 보면 셔틀 외교를 이제 본격화하는데 그 주도를 한국이 주도하는 이 외교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주도권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게 외교적인 배려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첫 대상지로 일본을 정했고, 그다음 G7 캐나다 방문 후에 첫 외국이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거기에 호응하는 답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 이제 과거사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있고, 그리고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양자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미일 협력에 대한 또 교두보거든요. 미국도 이 한일 정상회담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이번이 67일 만에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G7 계기에 이제 양 정상이 만난 것은 다자 계기에 잠시 만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전초전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전초전을 끝내고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젠다가 이제 의제가 좀 많아지고 그 어젠다를 이제 사실 구체화해서 합의까지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는 다양한 의제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 정치 외교 측면에서는 뭐 셔틀 외교 복원, 그다음에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출범 뭐 가능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북핵에서 이제 공조를 하는 것, 그다음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 것, 인도 태평양에서 어떤 협력을 할지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경제 협력도 사실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그렇죠. 그다음에 CPTPP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읽히잖아요. 근데 CPTPP는 이제 일본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역사 문제 관련해서도 투출력 접근이라는 게 과거는 직시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렇죠. 지금 일단 시작은 미래로 한 거예요. 그럼 과거를 직시하는 측면에서 일본의 호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뭐 경제 그리고 과거사 문제, 안보 같은 부분들도 다양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이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직시하는 겁니다.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나온 이런 그 민당과의 그 간담회, 동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 그리고 어디까지나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일본 측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의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상당히 의문이 풀렸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수용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런 한일 간의 또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채무 변제 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겠다. 기존의 정부의 합의는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뭐 일본 측에서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일본인 납치자 북한에 의한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것. 대체로 이제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한국 측에서 우리 정부에서 받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그대로 받겠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이시바 총리가 13년 만에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렇죠, 사용했거든요. 맞죠. 사실 이제 일본 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시바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의 어떤 좀 진보적인 예.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역사 인식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전향적인 그 일본 측의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이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 북일 관계 완전히 단절됐고,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안보라든지 또 한일 양국 모두가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더 증진해 나가면서 이것을 협력적인 관계로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정상회담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단 말이죠. 간담회를 가진 내용들 들어오시기 전에 대기실에서 함께 좀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 좀 맞습니다. 주목해서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정권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너무나 지나치게 가치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협력만 밀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잊거나 완전히 말하자면 무시하는 그런 이제 자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오찬 간담회 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1교포들이 그 과거 냉전기에 피해를 받았다는 그런 사실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내 9개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베 총영사를 하면서 그 공간에 관한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10개 공간 가운데 도쿄에 있는 뭐 정말 지금으로 하면 몇십조 원을 줘도 좀 과장하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제1교포가 기증해가지고 그때 65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워낙 이제 달러가 없고 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10개 공간 가운데 9개 공간을 전부 다 민단 쪽에서 제1교포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기증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든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본에 있었던 이 진보 정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 그다음에 의심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일 협력을 중시하고 여러분이 한일 협력이 잘 돼야 여기 일본 내 거주하는 민단분들도 힘이 나고 아주 그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당당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돕겠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점은 오늘 정말 그 참석하신 많은 분들한테 크게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아예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도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피해 그 부분에 대한 사과였거든요. 다만 이게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맥락적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는 이제 그때는 이제 방공 냉전기였고 사실 많은 제1교포 여학생들이 한국에 가지고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부모님 세대가 너무나 한국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뭐냐면 한국에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일본 내에서 차별받으면서도 한국에 가가지고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유학생활을 하고 싶다. 한국어도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많은 다수의
제1교포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 이제 그 말하자면 뭐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에서 이걸 완전히 이제 간첩 사건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유학하던 학생들이 전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심지어 10년, 20년 수감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 가지고 그야말로 일본에서 차별받고 고국에 가서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야말로 뭐 친구 이웃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고초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오사카에서 G20가 있었고 예.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국 정부가 잘못했고 말씀을 하시다가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인사를 고개를 했어요. 숙였죠. 네, 예.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말로 그 제1교포께서는 굉장히 감동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 교수께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정상회담하기 전에 공식적인 첫 일성이었었는데 어떤 생각하면서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그 대통령으로서 재외동포를 챙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지금 한일 간의 뭐라고 했나 사회적인 그 인식 이런 거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한국 청년이 일본에 가고 싶어하고 일본 청년도 한국 좋아하고 이런 문화적 콘텐츠 같은 걸 공유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반한 감정이 있어서 일부 극소수지만 우익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재외동포에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그런 환경을 다독이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의 반응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에 먼저 방문한 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처음이라는 의미도 부여를 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좀 하고 있을까요?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제 이제 사실 요미르 신문하고 이게 직접 대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 후에 국내 언론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예. 근데 그만큼 일본에 지금 말하자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을 먼저 가지 않고 일본을 방문해서 미국으로 간 경우는 처음입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동포들이 희생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고생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그 88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일본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 100억 원 정도 큰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한국 정부에 기부를 해가지고 88 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금융계 같은 데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S은행 같은 경우는 제1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합자해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이 은행을 한국에다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은행이 한국 최대 규모의 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금융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한일 협력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1교포가 엄청나게 큰 응원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사실은 한국의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K-컬처가 되는 것은 현지에서 이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일본인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1교포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의 우리의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뛰어난 능력과 어떤 문화적인 능력이 일본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는 분명히 가교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신오쿠보가 성지가 되고 있고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제1교포가 오랫동안 100년 이상 그렇게 신호권을 좀 늦습니다만은 이걸 전부 다 만들어 온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제 지금 K-컬처의 성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제1교포가 오랫동안 살아왔고 또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K-컬처를 위한 여러 가지 숍 같은 것도 임대를 해주고 하면서 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셔틀 외교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 여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셔틀 외교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거죠. 용어가 만들어진 게 1900년 이스라엘하고 아랍권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키신저 국무장관이 여러 번 오고 가면서 중재 외교를 한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셔틀 외교를 중재 외교가 아니라 그 두 국가가 오고 가면서 수시로 외교를 끊임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그 총리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 셔틀 외교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작을 했다가 또 중단되고 그랬다가 다시 뭐 재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다 고려하면 굉장히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어가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 왜 중단하게 됐는지를 따져보는 교훈 도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독도 문제를 또 뭐 제기시켜서 분쟁 지역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역사 문제를 이제 과거사에 대한 통찰 없이 뭐 역사 왜곡을 뭐 교과서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거 상황에서 셔틀 외교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게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일본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일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중요하지만 이어가려는 노력은 양국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정례화할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상호 신뢰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셔틀 회담이라는 것은 다자 회담이 아니에요. 예. 한일 한일 양국의 정상 두 분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년 우리가 한번 일본으로 가고 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거듭하는 건데 이것은 양자가 만나가지고 갈등이나 분쟁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니거든요. 뒤에는 전부 다 국내가 있는 겁니다. 자국민이 있고 언론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교묘하게 절충하면서 한일 양자 간의 신뢰 구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한일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은 지금 입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베가 수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입구로 해가지고 하지 말고 양자 간의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이시바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셔틀의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일종의 출구론에 가까워요. 그런 점에서는 셔틀 외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유는 있습니다. 여기는 진보 정권이니까 일본은 보수 정권이고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진보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완전히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이야기 마음 편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 일종의 성공이거든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 장소가 오늘 정상회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공동선언 추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 셔틀 외교를 통해서 더 좀 친해지자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더 가고자 하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말하는 그게 벌써 한 27년 됐단 말이죠. 그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네, 지금은 이제 물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998년에 우리는 그때 외환위기였어요.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 한일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고 싶다. 정상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건 뭐냐면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본 거예요. 이전에는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아닙니다. 어쩐지 좀 불안하고 내정이 불안하고 경제도 아직 미숙하고 그런 단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파트너십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웃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가장 대통령께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한일 양국이 서로를 존경, 레스펙트하면서 처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십 선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역사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위안부 문제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당시는 어땠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한국에 대해서 사죄 보상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사히신문이 계속 그걸 연재를 했었고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부치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강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상호 신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오부치 총리께서 김대중 대통령을 일본 내에서 띄울 수 있는 아주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 잡고 그다음에 정책을 빨리빨리 찾아봐라. 굉장히 독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 상호 신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당시는 정말로 우리 경제도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예. 아직까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상호 신뢰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것들이 아베 정권 이후로 많이 악화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약간 좀 갈등 관계도 있어요. 일본 내에서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지금 60대, 70대는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직도 과거의 한국으로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불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넘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이 시점 그리고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이야기한 그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차례 언급하는 것 자체 이 자체는 또다시 이제 어떤 한국의 진보와 일본의 보수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 공동관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곧 있으면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만남을 긍정적으로 볼 상황인 거겠죠? 그렇죠. 우선 이제 한미일 협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한미일 협력을 워싱턴 캠프 데이빗 회담을 통해서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발전되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여권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판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다자 협력에 대해서 트럼프의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끌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 들리는 것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한국 국민 주권 정부도 힘을 실는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할 적에도 대미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로 이 일본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한미의 첫 정상회담 어떤 의제가 주로 논의될까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단판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무역 전쟁, 즉 관세 같은 이제 경제 전선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전선의 의제하고 안보 전선의 의제가 합쳐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제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안보 전선의 의제로는 뭐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경제 전선에서는 관세 협상을 했던 것에 대한 구체화, 마스가, 그다음에 원전 협력, 그다음에 원자력 협정 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따진다면 사실 미국이 내세우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우리 정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미래형 전략동맹 이것을 차이가 안 나고 한 방향으로 수렴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수렴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뭐 그 외교장관도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하는 게 뭐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수렴하는 조치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이 도착하기 전에 좀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좀 급거 방미길에 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내각이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약간 차별화된 어떤 그 행동 패턴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트럼프 자신은 원래 그 버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즉 직접 지시해서 챙기는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조기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확실하게 행사해서 협상력을 끌어올려서 최대 이익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돌반 변수를 항상 준비합니다. 항상 남아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써서 사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그런 카드를 꺼내잖아요. 그런 변수가 모르는 변수가 또 뭐 있는지 현장에서 체크할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상 협상이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거든요. 지난번에 관세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축산물에 대해서 또 요구할 가능성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네. 것을 현장에서 챙기지 않으면 정상 협상 담판 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현장에서 챙긴다 그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일본에 먼저 방문해서 관련한 논의를 좀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과의 만남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것은 이제 자주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이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너무 엄중한 거, 미중 간의 체제 경쟁,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관세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마음이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약간 저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는 양자 간의 통상 교섭 과정을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보나 이제 예. 한일 관계도 좋아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미일 간의 통상 협상 과정에 있었던 내용에는 우리 미국에 가 있는 뭐 대사관이라도 여러 가지 정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충 압니다. 또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일본도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통상이라든지 또는 안보 관련 협상이 있다 보면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일 양국이 이것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성도 없고요. 만약에 이 통상 협상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주한미군 28,500명, 주일미군 5만 명입니다. 지금 작년에 대일 무역 적자가 미국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680억 달러예요. 한국은 무역 적자가 66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켜주고 있는 거 가져가고 그런데 이 두 명이 지금 내가 화가 나 있는데 이 두 명이 모아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동 대항한다? 그건 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굉장히 더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걸 의식하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본인이 느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이라든지 또는 이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식사를 하면서 공감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은 비현실적입니다. 예,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내일 미국으로 떠나게 될 텐데요. 저희가 두 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 조금 더 보고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입니다. 잠시 뒤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